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3월 21일입니다. 이제 금요일이고요. 날씨가요, 아침에서 출근하는데 확실히 좀 한결 좀 훈훈해졌다고 그래도 될까요? 확실히 좀 덜 이게 쌀쌀하다는 느낌도 요즘 이제 조금 줄어든 그런 느낌마저 드는 그런 날입니다. 날씨는 되게 좀 약간 묵직하고 흐린데 어쨌든 온도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 참 봄은 오긴 오는 거죠.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기사들 이제 살펴보죠.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톱 기사로 공매도 얘기를 전면에 올려서요. 오늘 1면과 5면에 걸쳐서 자세히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공매도 기사, 그러니까 1면과 5면 이 두 면을 잘 살펴보시면 공매도에 대해서 꽤 좀 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일단 톱 기사부터 좀 잠깐 보면요. 외국인 돌아온다, 공매도 부활은 증시의 보약이다. 이제 일단 결론이 이렇고 3월 31일 날 전면 이제 재개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 공매도를 바라보는 시각,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공포 요쪽으로 좀 이들리 이제 기사에서는 좀 표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일단 중단됐던 것 자체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강력한 그런 어떤 항의 이런 부분들이 좀 밑바탕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시장이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하다, 그다음에 불공평하다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하게 좀 공매도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전자 시스템 이 시스템까지 돌려보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뭐 차단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르는 거죠. 이번에 거래소 거래 중단 사태처럼 일단 그 개인 투자들의 현재 그 어떤 느낌은 좀 그런 좀 부정적인 쪽으로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시장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외국인이 사실은 국내에 들어올 때, 뭐 국내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를 할 때 일단은 다 포지션을 양쪽을 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뭐 이를테면 현물을 산다 그러면 또 파는 쪽에 이제 공매도를 걸어서 이제 해지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당연히 뭐 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공매도 전면 재개가 일단 첫 번째로는 외국인의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일단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늘 쓰는 투자 전략을 한국에서도 다시 쓸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또 두 번째는 이제 가을에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정도를 일단 해석을 좀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제가 좀 잘 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봤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과거 공매도 재개 후에 한 달간 그다음에 3개월간의 이 수익률 같은 거를 좀 자세하게 잘 표를 통해서 다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그 전에 있던 세 번이 이제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유럽 재정위기 때죠. 두 번째가 2011년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가까운 팬데믹 때 저렇게 세 번의 이제 공매도 중단 사태가 있었는데요. 내용에서 보신 건 첫 번째 보라색이 이제 코스피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S&P 500인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때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가 S&P 500보다 더 한 달간의 3개월간의 수익률이 더 좀 좋았죠. 그다음에 한 달 때도요. 0.5% 정도 올랐으니까 플러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럽 재정위기 때인데 보시는 것처럼 석 달간 5.6%, 그다음에 처음에 한 달간은 1.7% 코스피가 좀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3차 때죠. 그러니까 팬데믹 때는 코스피가 1.7%, S&P 500이 5.1% 각각 올랐는데 석 달 사이에 1차 때는 이렇게 올랐는데 한 개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도 한 1%, 1.3% 정도 올랐으니까 결국은 공매도가 재개고 난 다음에 시장은 한 달 뒤부터 한 달 이상 상황을 보면 다 올랐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과거 세 번의 공매도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수익률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도 공매도 재개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본다고 이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타깃을 어떻게 좀 삼아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인 이제 투자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이 얘기는 이제 그동안에 언론에서 좀 많이 다루던 내용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 타깃은 방산이나 조선이나 뭐 일부 그다음에 종목들 중에서 좀 최근에 펀더멘탈적인 뚜렷한 어떤 실적의 어떤 개선이 없이, 그러니까 수치가 명확하게 나온 거 없이 주가가 급등했었던 기대감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방산이나 조선 중에서 수주라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그냥 좋아질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사례를 하나 든다 그러면 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를 들어 알래스카 뭐 LNG 프로젝트 때문에 뭐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올랐던 종목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단 뭐 조선주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철광 쪽 이쪽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수치로 나온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되돌림이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대차 잔고가 많은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으신데 이제 그런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좀 계속 요즘에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뭐 대차 잔고가 뭐 거의 10% 가까운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기사를 잘 한번 좀 챙겨 보시고 좀 종목을 선별을 해놓으시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공매도 초반에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종목들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뭐 펀더멘털이나 다른 것들이 좋아서 이 종목들을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종목들이 만약 그 안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초반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는 환율 얘기입니다. 이거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이제 오늘 오늘 뉴욕 시장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일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우려감이 좀 나왔다라는 점도 이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미국의 이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좀 떨어졌죠. 3월 초만 해도 103 정도 그저께 기록을 했었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한 거죠. 미국이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차피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올라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의 환율은 107, 8까지 올라갔던 게 103까지 지금 한 2, 3% 정도 떨어진 거니까 그래 따지면 우리 환율도 1,450원까지 갔던 게 대략 2, 3%라고 그러면 한 3, 40원 정도는 떨어져서 1,400 한 1, 2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와야지 그동안의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동돼서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원 달러 환율 1,450원대 여전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떨어지는 그 3, 40원의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좀 미데일리 신문이 온라인 기사에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표 한번 달러 인덱스 표 한번 볼까요? 네,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시기가 좀 나으실 텐데 좀 이따 뜨겠죠. 이렇게 원화가 이게 좀 나옵니다. 달러 인덱스 상황을 보면 저렇게 쭉 올라갔던 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게 이제 관세 리스크 때문에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왔던 그 영향을 좀 3월 달 들어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의 타격을 한국이 가장 많이 볼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가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좀 너무 높고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내수장이 워낙 또 작죠. 인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한국의 내수 시장이 다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더 좀 썩 좋지 않다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 또 하나는 정치적 불확실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정도 헌재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게 일반적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전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나 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헌재에서 얘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정도 된다고 해도 상당히 좀 한 2주 정도 이 불확실성이 더 길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환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굳이 덧붙이자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다시 좀 공격을 시작했다는 이런 지정학적,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반영이 됐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보는 건데 최근에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것도 좀 그런 어떤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 똑같이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문제들이 더 반영되다 보니까 더 내려가야 될 환율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 산업 쪽 기사에서는 이게 가장 큰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장 마감 후에 5시가 다 돼서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를 했습니다. 3조 6천억짜리 내용이고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3조 6천억짜리 유상증자 계획의 내용들은
여기 부재 한번 보시죠. 부재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 중동, 호주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겠다. 최근에 호주 방위 산업하고 조선을 같이 하고 있는 오스탈이라는 회사 지분을 일부 인수해서 적대적 M&A를 선언한 것도 이제 이 안에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10년 뒤에 매출 70조, 영업액 10조를 목표로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방산과 조선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 그런 그룹으로 거듭나겠다. 그거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중심이 돼서 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오션의 지분을 또 인수를 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이제 한화 그룹 내 이제 방산과 조선의 어떤 핵심을 다 몰아줬다라는 것도 몰아주고 있는 것도 내부 지분 정리를 통해서 그것도 역시 한화의 어떤 그룹의 그런 움직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널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3조 6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뭐 이런저런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 뭐 하나 방산이랑 조선으로 돈 많이 벌지 않았어? 근데 무슨 3조 6천억 유상증자를 해? 삼성 SDI 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좀 따져 보면 지금 한화 그룹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부채성 자산이 대략 한 10조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뭐 돈을 벌고 있긴 한데 사실 방산이나 조선이 돈 벌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불과 뭐 작년 정도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이게 썩 좋은 어떤 실적을 내지는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 5조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극다 좋으면 한 5조 원 정도의 부채성 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적으로 뭐 회사채라든가 또는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데 한화 그룹 측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그룹의 어떤 이런 위상을 새롭게 변신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우려 같은 거를 뭐 하나가 몰랐겠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3조 6천억짜리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인프라도 건설을 하고 또 지분 투자도 되고 해서 이런 조선과 방산 쪽에 그런 글로벌 인프라를 이번 기회에 좀 쌓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장중에도 한 4% 넘게 떨어졌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건데 이제 주말에 이제 바로 또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그룹 쪽 보시는 것처럼 하나 시스템 8%, 엔진 7%, 거의 8%, 오션도 6%대.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5% 떨어졌죠. 그다음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거의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고요. 자, 시장은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반응이 어제도 사실은 조선 방산 쪽으로 좀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타격을 일부 좀 받았고 오늘 이제 본격적인 그 여파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하나 에어로의 그러니까 하나 그룹의 이런 비전을 이제 얼마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소화를 할 거냐. 그러니까 삼성 SDI는 업황 자체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좀 있어서 더 컸습니다만 방산이나 조선 쪽은 좀 업황이 워낙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시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 그룹들, 하나 오션이나 이 하나 그룹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되게 또 좋은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래서 방산 얘기도 좀 마저 좀 해야 돼요. 어제 방산주들도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방산주들 전체적으로 상당히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좀 한번 보면은 제가 좀 따로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요. 어제 방산주들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고 특히 외국인들 순매도가 어제 방산주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넥스원 뭐 등등등 외국인 순매도 좀 많이 모였는데 자 어제 방산주들이 급락을 했던 배경은 이거였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238조짜리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1 좀 더 되죠. 그 정도의 대규모 유럽의 방산 시장이 열렸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한국 방산 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K 방산이 뭔가 수혜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그렇게까지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웠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완제품 가격의 65%를 EU 또는 유럽 경제지역, 유럽 자유무역연합,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계약한 회사들, 국가들 이런 데 하청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5%도 결국은 독자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어쨌든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제휴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식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참여 자격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먹을 게 너무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35%,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동안의 기대치는 35%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그 35%마저도 누구랑 또 손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가 되니까 이제 상당히 좀 쪼그라든 기대치가 쪼그라든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게 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 이게 이런 거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원전 관련주도 보면은 계속 우리나라가 한전 기술이나 한전 측에서 그 원팀 코리아를 구성했던 이 한전 관련 계열사들이죠. 그쪽에서 이번에 네덜란드 원전 시장에서 철수한다 이런 얘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던 것처럼 계속 철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계약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기대했던 게 이만큼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훨씬 더 못 미치다 보니까 자꾸 시장이 좀 쪼그라드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기대치 때문에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왔던 거고 뭐 사실 밸류에 대한 그런 부담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 또 사실은 모릅니다. 앞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납기를 하는 어떤 이런 능력들, 그다음에 아주 적절한 가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럽에서 다시 조금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나온 상황을 놓고 봐서는 기대치에 비해서 좀 못 미친다. 그러더니 기대치 때문에 이만큼 올랐으니 당연히 그 기대치에 대한 거품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어제 방산주 주가들이 이렇게 동반해서 하락했던 이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앞서 이제 조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하면서 이제 조선 쪽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선 어제 급락한 조선주와 방산주가 이대로 이제 계속 이제 무너져 내릴 것이냐. 그렇게 과연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 업황이라는 게 그게 기대감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조선 같은 경우 수주가 계속 좀 나오고 있고 방산 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이 강한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사그라드는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시장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너무 크게 실망하고 에이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